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미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진행하는 미래기술 라이브 세미나입니다. MIT 테크 리뷰에서 다루는 주요 기술 중에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가들을 모셔서 해안을 여쭙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AI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KT의 AI 연구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배순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AI2X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배순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 소장님과 함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AI 분야의 이 업계 브리핑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PMG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몇 곡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환경이 기업들의 AI 도입을 더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가 코로나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추적하는 데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자동 처리를 필요로 하는 니즈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테일에서도 가상비서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이런 종류라든지 물류 자동화 이런 곳에서 AI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에서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딥러닝과 같은 이 정교한 분석 방법론이 좀 더 확산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AI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AI의 잠재성을 충분히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이미 조직 프로세스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AI를 도입하면 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이 조직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또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혁신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AI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업의 문제를 푸는데 AI라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지는 아직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AI 동향이었고요. 이제 그 배 소장님을 통해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AI 기술의 이 현주소와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산업 전반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 KT에서 진단하고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료가 많다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삼성이나 네이버 지금 KT를 거치면서 네, 보고 겪었던 것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AI에 대한 이해나 그 어떤 업무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몰라서 제가 좀 제너럴한 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2012년 그 딥러닝 쓰나미 이후에 AI 이론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를 모으고자 하는 많은 열심들이 있었고요. 또 컴퓨팅 파워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멋진 기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지금 1000만 대 정도의 스피커가 보급이 돼 있어요. 이런 스피커에 탑재된 음성 인식은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또 지방이나 특정 그 억양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린아이나 어떤 그 노약자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액센트에 대해서도 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합성 품질조차 이제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톤들이 나오기도 하고 자연스러움이 됐는데 또 아직 부족한 점들은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목소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감정이 많거나
좀 슬픈 장면, 뭐 아니면 되게 기쁜 장면 이렇게 다양한 감성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기술적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데이터로 개인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음성 인식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뭐 가정에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혼자서 말하는 환경 말고 여러 사람이 말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 화자들의 목소리와 화자들의 말하는 발화한 것들을 다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 인식할 수 있을까가 지금은 화두입니다. 이렇게 스피커가 많이 보급되고 음성 인식이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특정 도메인이나 전문 지식을 다루는 음성 인식이나 합성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경제에서 해외 종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나 이렇게 뭐 과학이나 이렇게 특정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음성 인식이나 합성은 그 기술이 적으로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건 사실 인간도 저희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고 저희도 뭐 의학 드라마 보면은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음성이 있고 또 내추럴 랭귀지에 있어서는 그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GPT에 대해서 뭐 작년과 올해, 그 재작년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GPT가 장문한 시를 보고는 시에 들어있는 감성이나 그런 뉴스나 아티클에 나와 있는 전문성을 보고선 이제는 정말 웬만한 인간은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많은 문서들이 인터넷에 모여서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아시는 뭐 몇 분들은 지금 GPT가 거의 프로그래밍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또 때론 봤었던 그 SF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좀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모임에 있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인공지능의 기술은 저희가 준 데이터 내에서만 학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부족하거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한 만큼 저희가 프라이어에 대한 인공지능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라서요. 그 점에 있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영상 인식에 대해서는 뭐 CCTV, 번호판 인식 이런 거는 지금 뭐 모든 빌딩에나 출입구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글자 인식이나 또 마스크를 쓴 얼굴은 이미 인간의 인식률은 넘은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쓰고는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보는데 오히려 CCTV는 요즘에는 출입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기업들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다양한 포맷에서 그 뽑아진 글자들 간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어떤 문서, 금융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처리하는 문서들은 그 각 섹션별로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문서의 구조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기로 쓴 글씨도 인식하는 거는 아직 네, 아주 흐릿한 것은 인간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마 그것에 대한 데이터나 데이터가 모아지거나 아니면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면은 조금 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죠? 네. 사실 여쭤볼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요. 예, 네네. 제가 그러면은, 네,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네, 많이 아시죠? 네. 그리고, 네, 예, 다음, 네, 하면은, 네, 저희 나라가 워낙 ICT적으로는 우수한 나라인데, 그 AI에 있어서는 AI 기술력이 미국이나 그런 몇 개의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또 규제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네,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멋진 AI
멋진 AI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산업 필요에 있어서는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까지 AI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그런 노력에 비해서 그 의미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해서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한 16% 정도만 이제 규모 있는 적용 단계에 도달하거나 국내 기업들이 정말 사이즈가 다양한데 소수의 또 대기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중소기업들, 소규모의 기업들에서는 AI에 대해서 엄두가 안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그 소장님께 여쭤볼 그 질문들이 좀 네. 많습니다. 네. 이 적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가급적 네.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네. 저 청중들의 마음이 좀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최근에 이제 KT 연구소장으로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네. 언론에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거든요. 자, KT에 오시기까지 좀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이 질문은 제가 그 무슨 전공을 했는지부터 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대학은 그 카이스트를 나왔고 카이스트에서는 전산학을 전공했고 부전공은 산업 경영과 또 응용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MIT 대학에서는 제가 과는 C셀 2 사실 과는 ECS고 MIT 자체가 이렇게 매트릭스로 돼 있어요. 랩과 디파트먼트로 돼 있어서 디파트먼트는 ECS고 랩은 C셀이라고 해서 CS AI 랩입니다. MIT가 좀 특이하게 CS보다 AI 랩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C셀이라고 아예 그 AI 그 연구자들이 AI라는 과를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C셀이 된 경우입니다. 제가 딱 입학했을 때가 C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박사 졸업 후에는 삼성 테크윈에 가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 보행자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드론에서도 이제 탐지와 그 디텍션과 트래킹을 하고 또 그 모바일 그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외팔 로봇, 양팔 로봇, 협동 로봇에서 2D, 3D 물체를 인식하는 것도 했고, 네, 뭐 CCTV를 테크윈이 또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을 추적하거나 또 피플 카운팅하는 그런 다양한 비전 관련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테크윈에서 7.5년을 보내고, 네, 이제 네이버에 가서는 거기서도 영상 위주로 했고, 비디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아바타, 디지털 휴먼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올해부터 KT AI to Excel 연구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네. 자, AI 시대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KT가 AI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즘 KT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KT에 대한 것도 제가 자료로 이번엔 좀 짧게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길어져서 짧게 아닙니다. 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T는 지금 8대 성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미디어, 금융, 커머스, 헬스, 부동산,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8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비디오 인텔리전스, XR, 인더스트리얼 AI, 또 AI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컨버세이셔널 AI, 비전, 프리딕티브 인텔리전스, 오퍼레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제 동영상을 몇 개 가져왔는데 잠깐씩 보겠습니다. 네. 네, 방금 보신 동영상에서는 얼굴 인식과 빌딩의 시스템이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 층을 갈지를 알아서 그것까지 엘리베이터 아래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네, 지금 CITS 같은 경우는 국내 많은 도시들이 KT의 CITS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나 보행자에 따라서 신호를 바꾸는 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소리가 있긴 한데 제가 중간에 한번 끊어볼게요. XR 스튜디오는 무선 매트릭스 뷰와 다시점 3D 영상 분석 기술로 19대 카메라가 210도 영역에서 크리에이터의 자유 시점 영상 및 3D 포즈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촬영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골프, 댄스 등 종목별 주요 각도, 거리를 분석하고
3분할 매트릭스 뷰 화면, 실감형 VR 배경 등 높은 전달력을 네. 네, 방금 드린 거는 또 저희가 리모트 워크나 리모트 러닝이 많아졌는데 예체능 교육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고 공연 예술 분야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KT의 실감 스튜디오를 보여드렸고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한 장의 사진으로서 3D 공간을 리컨스트럭션해서 지금 뭐 부동산이나 이런 공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할 때 그리고 디지털화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롭고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T가 이제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이라든지 또 AI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주로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로 슬라이드 없이 말씀드리자면 그 AI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기술로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술이 현장이나 그런 사용자한테 가기까지는 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그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 문제를 디파인하는 것 자체가 AI에 대한 기술의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KT는 일단 그 기업들의 케이스나 상황, 문제들을 같이 보고 그거를 컨설팅 단부터 같이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네이블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이제 디파인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뭐 정의하거나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그것을 후단에서 인프라까지 적용을 하는 것을 KT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 B2B 영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표에서 잠깐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생각보다 AI를 많이 도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다른 곳에서도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자료만 공유하면 좀 두려우시죠? 길어질까 봐. 아닙니다. 적절히 네, 적절히 끊으실 거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뭐 구두로 설명드린 뭐 비전, 인식, 뭐 언어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들이 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에 특화된 문제는 되게 버티컬별로 다르고 그 현장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데이터들을 모으신 곳도 있고 모으지 못한 곳도 있는데 모은 곳조차도 일단 그 데이터의 퀄리티나 모으는 방식 자체가 좀 뭐 빈틈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미 모아진 데이터에서도 이것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고민하는 것들이 이미 컬렉션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집해서 정제까지 그 프로세싱이 다시 디자인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한번 이제 좀 AI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같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그것까지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뭐 많은 오픈된 모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모델들을 돌려보려면 일단 GPU가 있어야 되고 그 돌릴 수 있는 AI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데이터가 과연 그것에 적합한지 잠깐 돌려보는 것조차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고 특정 기술 담당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인프라, 그다음 AI 어떻게 보면 이 AI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가 AI가 최근에 딥러닝이 엄청 발달된 정말 원인이고 이유인데 그것이 또 문제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PPT도 준비되셨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일단 먼저 해주세요. 질문이 뭐냐면요.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KT가 하고 있는 노력을 하나 하면은 저희가 그 AI 원팀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각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문제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나 연구소나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좀 같이 열고 데이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서 근데 이것이 좀 클로즈된 상황에서 공유돼야 되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뭐 제조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특정 이제 제약을 둬서 그것들에서 같이 문제를 보고 과연 이것이 서로 공통으로 가진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날 수 있는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오픈 생태계를 AI 원팀 통해서 뭐 발굴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하시면서 또 만족감이 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KT가 이미 AI를 많이 적용을 했고 또 KT가 가진 그런 이미 그 KT가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많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프라나 AI 능력 그리고 이미 많은 B2B 파트너를 통해서 문제들을 분석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산업에서 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좀 특수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지까지도 인사이트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하나 공유를 하나 하고요. 네. 예, MIT 테크놀로지 리뷰 기사 중에서 최근에 좀 인기 있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앤드류 그 교수가 AI first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이제 아티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AI first라고 강조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AI를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기술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근데 비즈니스는 고객이나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AI first를 내려놔라. 뭐 이런 기사를 좀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그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기업 현실을 보시면서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기술이 드리븐을 하느냐, 니즈가 드리븐을 하느냐 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기업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뭐 네이버나 KT만 해도 사이즈가 돼서 또 연구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드리븐해서 좀 기반이 될 것 같은 예상되는 잠재력이 있는 기술들을 먼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기술에 대해서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됐는데,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뭔가 그런 ROI에 대한 챌린지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드리븐으로 가서는 성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AI가 기업에서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작게 시작해서 그 작은 성공의 케이스를 이제 그 DNA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AI 문제를 팔 때 단순히 지금 뭐 유행하고 있거나 가장 뭐 올해 나온 페이퍼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 그리고 그런 고객적인 그리고 네, 그런 인사이트에서 시작해서 그 데이터와 연결을 시키는 것 정도가 아마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뭐 사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힘들겠지만 어떤 커넥션이 있다면은 작은 하나의 성공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그 AI에 대한 그런 동력을 받는데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진짜 요즘에 AI를 추진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요, 수익화에 성공한 기업은 전체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 중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AI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뭔가 사업적으로 확장시키는 이 방식이 어쩌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기업은 물론 이 AI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일단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그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사실 데이터 모으는 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모은다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디자인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또 인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함부로 시작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것들도 그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데이터에 맞게 다시 학습을 한다는 것도 많은 노하우가 드는데,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꽤 거의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필요한 수준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그런 그 문제의 특성이 맞는지를 보고선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리고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가 AI가 필요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사이즈가 적거나 차라리 매뉴얼로 하거나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은 너무 AI를 해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시던 방법을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인재와 관련된 궁금증이 많으셔가지고 음. 오늘 인재 관련된 질문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KT라고 하는 대기업 치고는 소장님께서는 비교적 좀 젊은 소장님이신데요.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좀 고충은 없으신가요? 고충이요? 음, 근데 제가 그 박사를 끝나고 그 삼성에서 있을 때도 좀 계속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리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그 조직에 맞는 또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조직원들과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어, 뭔가 새롭고 다름과 그 오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과 또 조화로움에 대해서는 약간 두 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제가 겪었던 member분들이나 조직들은 꽤 네, 저의 리더십을 많이 지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업계를 보면은 AI 조직들의 어떤 그 연령이 조금 젊은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플렉서블한 그런 조직 문화도 좀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래도 AI 인재들이 모인 조직은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특징이 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자유롭고 길게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 뭐,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는 약간 꼭 인스턴트 같이 약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준비된 AI 기술 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AI 기술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의지가 필요해요. 경영진이 이것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첫 번째 단추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또 기술의 이해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의 이해를 가지고 그 인사이트로 첫 번째를 이제 선택을 했으면 이게 기다릴 줄 아는 또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AI 하는데 꽤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는 진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지만 그냥 해봐 이런 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기업의 AI에 대한 그런
발전이나 그런 실행력은 얼마나 데이터를 모으는데 의지가 있느냐, 그 데이터 모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진짜 있어야 돼. 이것이 그 어노테이션을 하거나 그런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한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그 AI 연구자분들은 없는 데이터에서 뭔가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GPU가 많이 좀 필요해요, 실제로. 근데 이게 또 기술에 따라서 좀 필요한 GPU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인식이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GPU 구매하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면 이게 AI 연구자분들이 GPU 필요해요 한다고 해서 그럼 사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예산을 주신다고 해서 다음 달에 오질 않아요. 지금 뭐 그런 그 중요한 GPU들이 꽤 몇 달이 걸려야지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인프라에 대해서 좀 제너러스하게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2배 들어가서 할 일도 만약에 그 한 명 한 명이 그런 리소스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GPU 수만큼이 아웃풋에 거의 효율과 비례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AI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AI 인력이 많은 기업조차 더 많은 AI 인력을 있어야겠다는 고민을 하는데요. 네, AI 인력들이 정말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많은 그런 학회나 기회나 그런 논문을 읽고 쓸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여지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들을 뭐 로봇이나 그냥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만족감도 떨어지고, 그 AI 인력들이 지금 AI 기술이 엄청 많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학습해야 되는 양이, 인간이 학습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냥 오늘도 새로운 게 나오고 다음 달에도 새로운 게 나와서 그들에게 그 일하는 시간 외에 신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네,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AI 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역량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요? 조직적인 차원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좀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조직적으로는 일단은 AI 하는 분들을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AI 하는 인력들을 좀 모아주시는 게 대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AI 하는 인력들의 작업 특성상 모아져 함께 있을 때 나는 시너지가 많거든요. 그게 꼭 분야가 같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스피치, NLP, 비전이나 뭐 인더스트리얼 AI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인력들이 서로 그 멀티 디서플리너리하게 배우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좀 모아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고, 그 위치상이나 좀 뭐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직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그리고 그런 또 리더들 사이에 또 화목한 게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리더들이 그런 장벽을 세우고 이 영역은 우리 거고 저 영역은, 저 AI는 다른 리더의 것이니까 서로 교류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시면 시너지가 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AI 하는 분들이 마음껏 그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분위기와 구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해주신 그런 여건이 잘 조성이 되면은 이제 AI 조직 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도 흡수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높아지게 될 것 같고, 또 회사 전체의 방향과도 잘 호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KT에서 필요로 하는 AI 인재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특별히 KT에서 필요한 AI 인재라고 뭐 KT만의 특성도
또 있겠지만 일단은 네, 제너럴하게 이 뭐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네. 사실 그 KT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이 중에 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조직에서 KT,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네. 네, 이게 뭐,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 AI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사용자나 그런 시장이나 사용처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KT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고 꽤 그런 사업부서와 연구 R&D 부서와의 교류가 엄청 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추천드리는 인력은 만약에 자신이 만든 기술이 좀 현장에 적용되는 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거나 그런 필요, 니즈나 그런 사용자의 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걸 통해서 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술의 발전의 방향을 세울 때 좀 참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좀 KT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제 소견인데, 여기가 좀, 제가 지금 양재 윤기원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AI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좋더라고요. 여기가 뭐가 좋냐면, 여기가 서초구인데, 서울에 있는 서초구인데 엄청 그 자연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 옆에 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약간 저는 이런 전원적인 생활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도시적이거나 이렇게 빡빡한 곳에서는 창의력이나 이런 여지가 나오기보다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곳이 좀 프랑스 이런 데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연구소들 정말 그 알프스 산 속에 있는 알프스 산을 바라보는 그런 연구소 있는데 네 그렇게 좀 그런 시장과 그 고객이랑 좀 중요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고 좀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KT를 추천합니다. 예. 자, 일반 기업에서도 네. AI 프로젝트를 하거나 혹은 AI 사업을 네.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특히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직을 이제 꾸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조직을 꾸릴 때뭐 멤버 구성이라든지 뭐 인재들의 기술적인 수준 뭐 이런 것들과 음, 관련해서 좀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음. 그 AI 그 조직을 꾸릴 때 일단 최신 AI나 지금 없는 AI조차 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리서처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I 리서처가 일단 있고 또한 그렇게 그 없는 AI를 만드는 리서처 외에도 실제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런 AI를 이제 완성시켜가는 또 AI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엔지니어 그룹이 또 필요하고요. 또한 이렇게 AI라는 것들이 완성됐을 때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그걸 API화하고 뭐 앱에 적용하고 실제로 현장 데이터를 이제 하는 데는 또 많은 뭐 앱 개발이나 그런 백엔드나 프론트엔드까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AI 구성을 할 때 이것들이 다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연구자들만 놔두면은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나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이핑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AI가 그 연구 그리고 이게 또 기술이고 또 쓸 수 있는 기술화 됐을 때 또 이게 현장에 그 현장감 있게 가는 파이프라이닝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것들이 프로토타이핑이 됐을 경우는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걸 또 대응하는 또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또 이분들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근본 원천적인 AI를 하는 것과 또 약간 이거를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같이 이것을 지켜보는 건 또 사이클이 달라요. 이건 좀 빠른 사이클, 또 연구 쪽은 좀 느린 사이클인데 이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중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AI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요? 어, 제가 미국 20, 20대 한 7년은 외국에 있었어요. 8년을 외국에 있어. 제가 교환학생도 하기도 하고, 뭐, 포스닥도 해가지고 8년을 외국에 있었는데, 그 사이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고,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이 나오고, 또 LG 뭐 모니터들이 쓰이기 시작하고, 현대 자동차가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갈 때까지만 해도 뭐 한국은 뭐 북한이냐 남한이냐 뭐 이런 얘기 물을 정도로 되게 낯선 나라였는데,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런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엄청 유명해져서, 이미 그런 제가 귀국할 때쯤 되면은 다들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정도로 많은 입지가 높아졌고, 제가 유럽에 있는 뭐 연구 리서치하는 친구들을 만나봐도 한국을 엄청 부러워해요. 이렇게 제조업이나 IT 그리고 통신, 그다음에 미디어, 저희가 또 영화 뭐 기생충이나 BTS까지도 있는 이렇게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말 큰 장점이고, 또 인재가 참 좋고 추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많은 뭐 순위를 매기는 것에서 한국이 AI 뭐 순위가 뭐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사실 지금 5천만 명도 안 되는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과 같은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고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태도도 있긴 한데,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워낙 무한하기 때문에 참 오히려 지금 제가 1, 2차 산업혁명을 거의 보내고, 거의 3차 산업혁명부터 우리나라가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산업혁명이 100년도 안 되고 50년 만에 이렇게 또 바뀌는 거를 이 세대가 이제 살아있으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산업혁명을. 그 가운데서 한국이 정말 부상할 수 있고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청중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윤성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IT 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 입장에서 과연 AI 관련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관련 조직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아웃소싱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직접 개발하는 것도 규모를 갖추고 경쟁하기가 힘든데, 자,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아직 AI가 엄청 보편적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기술 수준이. 하지만 또 많은 오픈 소스들이 있지만, 그것조차 인력이 필요해야지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저희가 제안 드린 것 같은 그런 AI 원팀과 같은 생태계들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또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좋고, 그 스타트업들과 저는 기업들이 더 얼라이언스를 많이 맺어서 스타트업들한테는 기회와 데이터를 주고, 그런 기업들은 그런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고 기술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하나의 문제가 특정 기업에서 너무나도 코어 컴피턴스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모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조직이나 그런 인프라를 갖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AI 선진국들에서 AI 필드에 대한 정부 규제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책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개선될 때 우리나라 AI가 좀 더 수월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체감도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어야 되는 이런 제도적인 거나 뭐 조세나 노동이나 이런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꽤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게 사실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업한테 유리하다는 게 꼭 그 사회 전반적으로 또 선순환이 되겠지만 사실 여기서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거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해고나 채용이 엄청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노동시장이 훨씬 더 유연한데 또 우리나라는 이런 안정적인 또 노동시장에 글쎄요 장점도 있긴 해서 이게 꼭 따라가는 것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고 중국이 프라이버시가 거의 없죠. 거의 정부가 그냥 CCTV를 다 줘서 영상 인식에 대해서는 중국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그래서 일부러 가린 다음에 메타 정보를 보내서 학습하는 식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너러스해지면 좋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발생하는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사회적인 그 악플이나 이런 것 인식이 훨씬 제너러스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한 번 실수하면 더 이상 그 기업이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기업으로 찍힌 순간 더 이상 뭐 비즈니스고 기술이고 개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회적 인식도 괜찮아지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지금 주도적으로 많이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데이터 퀄리티는 저희가 더욱 그러니까 퀄리티와 양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방안을 모색해 가고 또 한국만의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현재 통역사로 근무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자동 통번역기, 자연어 처리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번역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커리어 개발을 하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을지, 또 공부해 놓으면 좋은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AI나 뭐 로봇이나 산업혁명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행사 자리를 갔을 때 이런 그 일자리 뺏김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지금 잡에 대한 그런 비중이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컴퓨터나 AI가 자동으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인간보다 잘할 수 있거나 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적인 효율이나 시간적 효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는 지금은 오히려 그 AI를 위해서 사람이 데이터를 많이 주는 상황이에요. 생각외로 AI가 데이터가 진짜 많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좀 더 친화적인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고 AI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커리어를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그 도메인 자체에서도 조금 그 AI 친화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뭐 통번역이나 아니면은 뭐 문서나 이런 기업들 중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또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속으로 커리어를 피보팅을 하시는 것도 뭐 적극 추천드리지만 적극 추천을 드리고 기술적으로도 계속 스터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GPT-3라든지 이 언어 관련된 기술들이 놀랄 만큼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위협이 있는 만큼 뭐 기회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찾아보는데 시간을 좀 이렇게 들여보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저는 전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조금 그 AI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오히려 도메인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학습과 구현을 해보니까 해당 기술을 현업에 적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또 많은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자,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는 것과 본인만의 특화된 도메인 지식을 강화하는 것 사이에 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방금 드렸던 질문과도 약간 결이 비슷하긴 한데요. 인공지능이 분명히 단기간에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아직 제너럴 AI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뭐 통번역 엄청 잘한다고 하지만 그 통번역하는 AI는 통번역이라는 태스크 안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리고 멀티가 가능한데 AI들은 아직 그 특화된 도메인에 하기 때문에 그 도메인 그리고 시킨 일을 해주는 아직은 시킨 일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는 아직도 인간이 엄청나게 결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인간이 데이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니까 그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그 중요도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었을 때 오히려 특화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와 그런 AI적인 지식이 있을 때 이 도메인 날리지를 어떻게 AI 지식과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이 시대가 가장 원하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거는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좀 본인이 또 적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 AI나 이런 기술이라는 게 저는 사실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개인 취향일 수도 있고 정말 그 DNA에 있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하나를 강화하고 하나를 얕게 가져가는 그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술을 좋고 도메인이 얕든지 도메인이 강하고 기술이 얕든지 해서 그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질문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긴 한데요. 질문을 오늘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 AI 관련된 라이브 세미나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열 테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참여해 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KT에서 AI 연구를 총괄하고 계시는 배순민 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또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이제 다양한 최신 기술, 이 아티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